안녕하십니까. 제3의 길 채널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보수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그 좀 약간 껄끄럽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제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시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제 호남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지만원 발언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에 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접근해서 구조를 규명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하고 발언을 시작한 건, 본격화한 것은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은 이 호남 문제였습니다. 호남의 그 소외, 그 열악한 처지, 특히 이제 그 결정적으로 호남에 대한 혐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동기였어요.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었는데, 이걸 좀 이 발언을 하고 활동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문제를 단순히 호남의 문제로만, 호남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도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이런 이야기를 호남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로 등치시켜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으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도 없고, 해결도 불가능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 호남에 소외가 발생하고 호남에 대한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지, 이 점을 좀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그 호남 문제를 보면 이제 지역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거의 이제 공식화된 용어처럼 돼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뭐 이제 호남 문제, 뭐 그 지역 갈등 이야기하면은 지역 감정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이란 말은 이제 맞는데, 감정이란 말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좀 이 문제를 왜곡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한번 단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에서 문화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오래 지속된 대립구도가 무엇인가? 그건 저는 단적으로 그게 정치적인 선거에서 그걸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건 바로 이제 지역구도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호남과 영남의 대립구도, 또는 이제 인물로 보면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립구도. 더 좀 어떻게 확대를 해나가면은 호남과 여타 대한민국과의 대립구도. 이제 그렇게도 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어떤 대립구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문제로 환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이 감정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서나 감정도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합니다. 이해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순수한 감정의 문제 가지고 이거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아마 화를 내거나 화를 자주 내시거나, 요즘은 뭐라 그럴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감정 낭비를 하면은 피곤하게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감정의 문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만한 에너지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 대립구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뒤에 작용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뒷받침하는 하부 구조. 흔히 그걸 이제 생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좌파의 용어입니다만은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생산력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대체할 개념이 없어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 생산력의 문제가 경제적인 요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한국의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요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 갈등 구조, 호남 혐오, 호남 소외 현상이 계속 유지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요구 때문에 호남 문제가 이렇게 그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가장 기본적인 대립 갈등 구조가 되고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게 한국 자본주의의 열악한 생산력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생산력, 아까 이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일단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생산력이라는 것은 뭐 기술 발달 수준, 이제 뭐 그다음에 그 자본 등등 총체적으로 한국 뭐 자본주의 어떤 경쟁력 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생산력이 한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본격적인 그 경제 개발, 근대화 산업화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그 산업화 근대화 시작할 때 한국의 자본주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생산력 수준, 경제적 경쟁력 수준이 낮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빈국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한국이. 여기서 사실은 이제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한국의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낮은 생산력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술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고 결정적으로 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옛날에 가난한 우리 집안에서 형제들이 열 형제도 되고 막 그러고 그럴 때 그 형제들을 다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되게 보면은 뭐 장남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희생하는 경우도 많았고 꼭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았지만 장남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나마 제일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싹수가 보이는 놈을 그 공부시키고 잘하면 대학교까지 교육도 시키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그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공장에도 가고 그래서 공돌이 공순이란 말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하는 사회적인 용어가 우골탑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랬죠. 농촌에서 소 팔아가지고 그 특정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제 그런 거. 일종의 그것도 그 선택과 집중 전략이거든요. 가난한 이제 집안,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런 어떻게 전략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나서기 위해서 저는 이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기업, 그리고 소수의 산업 분야, 그리고 나아가서 소수의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선택된 것이 저는 영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된 것이 소수의 재벌들이었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대기업으로 재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호남은 배제된 것이 지금 사실은 모든 이 지역 갈등, 한국의 지역 구도의 출발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옛날에도 호남은 왕따였고 요거도 먹고 그랬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요인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된 것은 결국 그런 그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략 선택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어가지고 영남을 우대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겠죠.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고향 사람 뽑아서 쓰고 그러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대통령 된 사람이 자기 사단을 원래 자기 대통령 만들어 도와준 사람들 사단을 끌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의 핵심에 포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고 그런데 당연히 자기가 쓸 수 있고 편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육사 출신 군인들이 당시에 권력의 핵에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저는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었어요. 뭐였냐? 호남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호남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한 이야기가 그게 그냥 괜히 호남을 지켜 세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위치, 경제적으로도 호남에서 먹여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이 그걸 지키면서
호남 지역이 장졸들로 해가지고 병사로 해서 싸워야 됐고,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지.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 호남에 무슨 마녀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 괜히 했겠어요? 그만큼 호남이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그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유리한 입지를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게 자기의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뭐 이거 기업체 그 시장 경쟁에서도 그런 현상은 자주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호남도 일종의 그렇게 승자의 저주 비슷한 게 지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뭐냐? 이 산업화 하려고 그러면은 뭔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저임금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 생산력 수준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에 임금을 비싸게 줄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저임금을 주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임금을 주더라도. 그럼 저임금을 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먹고 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돼야지 저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쌀값이 싸야 됩니다. 적어도 먹는 그 가격은 싸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기타 농산물 가격은 정부가 일정한 수준에 묶어두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겠어요. 농업에 그 주력해온 호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실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그 산업화를 하고 공업화를 하고 근대화를 한다는 건 전통적인 농업 지역에 있는 인구, 농업 인구들이 그 농업 인구는 절대 앞으로는 달라집니다만은 당시의 전통적인 그 농업 방식으로는 절대 일정한 수준의 생산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결국 자기 밥 먹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대충 끝나요. 그것도 실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거 산업하고 근대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촌의 인구를 빼가지고 공장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필수적인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호남에서 그 전통적으로 농업사에 있던 호남인들이 호남을 떠나가지고 자기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바로 공장에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 뭐 호남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그 뭐 전라남북도 그리고 광주 여기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게 농업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그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남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그 영남 지역 이런데 그 당시에는 그 영남 지역에 특히 이제 경남 지역에 그 산업 단지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수도권하고 그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두 가지 요인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무엇을 한 게 대전제가 있냐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이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존재할 수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국교 재개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국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 국가의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우선 과제 어젠다 중에 하나였어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그 국교 정상화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경제 개발 자금이 들어왔죠.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일본이 경제 그 뭐냐 그 이제 배상금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차관도 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근데 간단히 말해서 일본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돈이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현물 차관이 뭐니 해가지고 일본의 그 자본과 기술, 인력, 그 다음에 제품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일본이 돈을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제일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한국에 실은 가장 쉽게 기술과 이런 첨단 노하우 이런 걸 인력 들여올 수 있는 데가 일본 말고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국가 시스템이 전부 일본이 사실은 만들어준 거예요.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그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도 소위 말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그럴 수 있는 인력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전문 인력으로 동원하고 엘리트를 충원해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면은 일본식 그 모델, 일본인의 지식, 일본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이게 어떤 식이 됐냐면은 이걸 보고 이제 뭐 좌파 경제학자들은 이제 수직적 분업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이 원청이 되고 한국이 하청받아서 일을 하는 이제 사실 이건 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있잖아요. 대등한 1대1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많이 이렇게 바꿔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라는 게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 물론 이제 일본도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으로부터 배워오고 일본으로부터 빌려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산, 영남, 경남, 이제 그 한마디로 영남 지방이잖아요. 이 지역하고 한국에서의 영남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의 관서 경제권, 오사카니 이런 쪽에 있잖아요. 하고의 연계 이제 그 연계 구조가 그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뭐 선택이라 할 수도 없고 아주 불가피한 그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경제 개발은 일본과 그 뒤에는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있죠.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어떤 뭐 연결 구조, 동맹 구조라고도 좋게 말하면 동맹 구조고, 뭐 이제 비하자 그러면 수직적 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남과 일본 연결, 그리고 영남과 수도권과의 연결, 우리가 흔히 경부축이라고 그러죠. 이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구조에서 결국은 호남의 이상은 상대적으로 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호남 농업의 붕괴, 나가서 호남 지역사회 전반에 어떤 그 쇠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호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노와 이런 걸로 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 당시에 경제 엘리트들, 우리나라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엘리트들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걸 재단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호남 지역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그 오래된 영호남 대립 갈등 구조, 호남과 대한민국 다른 지역과의 갈등 구조로 만들어진 것은 이런 경제적인 그 생산력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가 깔려 있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했다. 감정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지속적이거나 불가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오래 끌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